이 탐구 방법의 세 번째, 자료 수집법, 어떤 자료가 적합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양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법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 성공이라는 걸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어떻게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는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요거 첫 번째는 문헌 연구를 한 거죠. 10년 단위로 이 시기별로 해당되었던 문헌을 막 뽑아가지고 그 문헌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개념, 이미지가 어떻게 시대별로 다른가. 두 번째는 20대 500명하고 10대 500명 모아가지고 1000명한테 설문조사하는 거죠. 뭐 성공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세대별로 이 성공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르게 여기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문헌 연구하고 질문집법.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을까, 뭐 그런 거 장단점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문헌 연구가 적절하다고 했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자료, 그리고 해당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지 않느냐.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료의 양도 많다.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이제 발굴이 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문헌 연구가 더 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의미고 이미지, 그러니까 개인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주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주관이니까 이게 직접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왜 이제 이게 문헌 연구에 문제가 있는가, 또 질문지법에 왜 문제가 있는가도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헌 연구에 왜 문제, 그 문헌 그러니까 뭐 그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뽑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 게 모든 사람이 그 문헌에 동의를 했던가?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 문헌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책 많이 팔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시대에 문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헌이 그 시대를 완전히 표현해 준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의사는 변화하지 않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의사도 변하잖아. 생각도 변하잖아. 50대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의 생각에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50대의 생각이 영향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또 살아오면서 생각이 바뀐 것인데, 이게 이제 그 30년 사이의 변화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의 성공의 의미, 지금의 성공의 의미. 지금의 50대가 30년 전에 20대일 때 자기 생각을 어떻게 기억해내느냐 이거죠. 그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그때그때 변하는 답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적절할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 과제는 뭐였습니까? 소비 활동을 느끼는 행복이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2,000명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잘랐단 말이죠. 소득을 기준으로. 그래서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을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일상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하고 문화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이렇게 5점 만점으로 한번 답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일상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2.6, 낮은 집단에서 3.6,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일상적 소비에서 행복감이 높았다는 거죠. 문화적 소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서 높았다는 거죠. 3.6, 2.0.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지. 가설을 한번 구성해 보라 그랬습니다.
가설에서 우리가 이 연구자가 고민한 거는 그죠? 뭐였습니까?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과 처음에는 소득 수준과 소비 활동에서의 만족도 요 두 개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비 활동에서의 만족도도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일상적 소비와 문화적 소비 두 개로 나눠봤죠. 그러니까 변수는 소득 수준이고 일상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도, 문화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 세 개죠. 세 개가 이제 가설에 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잘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적 소비보다 문화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적 소비 활동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문화적 소비 활동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두 개로 만들어도 되겠죠.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검증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변수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표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2,000명을 표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낮냐 높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2,000명의 표본 집단이 이게 다양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했듯이 소득 수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면은 이 소득 수준이 자연스럽게 전체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유사하게 구성이 될까 뭐 그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게 그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추려내면 어떨까를 좀 같이 생각해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령 분포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1대1로 하는 것이 전체 집단의 소득 수준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직업 분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괜찮겠는가. 뭐 직장, 그러니까 몇 인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몇 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요렇게 잡는 건 또 어떻겠는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본을 구성을 하면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좀 갈릴 수 있으니까 요 소득 수준이 전체 사회 구성원의 분포하고 비슷하게 표본이 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본다는 이야기죠. 같이 이야기해 봤었죠. 그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어떤 그 우리 친구가 그랬죠. 특정 기업, 대기업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 대기업 안에는 다양한 직급들이 있고 성별도 나누어지고 또 비정규직도 안에 있고 단기 계약직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정 대기업의 그 직원들 중에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면은 이 소득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던 친구의 의견도 기억나네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는 지역이 같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유사한 지역에 산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또 일상 소비와 문화 소비에 어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포만 같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본 집단 안에서 구성이 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표본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표본이 전체 사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전체 사회의 특징과 표본의 특징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연구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설문조사 할 때는 이 설문지도 참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설문지. 이 문항 1에서 5가 다 잘못된 설문인데 잘못된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었죠. 월 평균 소득.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잘 찾아냈죠. 그죠? 그래서 이상 미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월 평균 소득. 그리고 급간이 적절한 것도 가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문항 두 번째 거에서는 두 개를 물어보고 있죠. 질문에는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데 행복도 물어보고 어디서 구매하는지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대형마트에서 이거는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일반적 소비, 일상적 소비, 그거에 대한 행복감을 그냥 묻고 싶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뮤지컬 관람이나 여행과 같은 요게 이제 두 개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의 이렇게 방향성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있죠. 뮤지컬 관람을 선호하는데 여행은 선호하지 않거나 여행은 선호하는데 뮤지컬 관람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문화적 소비를 할 때 일반적인 물건을 살 때보다 훨씬이라고 하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답을 유도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그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표현이 되겠죠. 불필요한 표현. 그래서 이런 것들 예시의 적절성, 질문에서 예시의 적절성이나 이런 표현의 적절성,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표현의 적절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4번의 문제는 평소하고 자주 잘 찾아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지죠. 평소하고 자주는. 평소 할 거면 뭐 최근 한 달, 최근 2주일, 최근 일주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주는 몇 회 이상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어느 정도가 자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일주일에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뭐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했으면 이렇게 보기가 횟수로 나와야겠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구매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그래야 돼요. 자주의 기준이 없잖아요. 문항 5번 같은 경우에도 3번하고 같은 문제가 있죠. 이게 예시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선호가 달라지니까. 특히 이제 문화적 소비란 무엇인가 이 조작적 정의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주제에서. 전반적인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지적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선택해야 되는 질문지가 그 문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모름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괜찮은 지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적 정의가 좀 명확하게 될 필요성도 있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제는 뭐였냐면요. 실험과 관련된 거였죠. 이건 잘 해결했습니다. 방과후를 했죠. 달리기 방과후. 100명 중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A 집단은 안 시키고 B 집단은 달리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수업 집중도와 자아 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수는 뭐였습니까? 방과후 달리기죠.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수업 집중도와 자아 존중감이죠. 세 개죠.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럼 방과후 달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학생일수록 수업 집중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 세 개 다 들어가야 되죠. 두 개로 쪼개 됩니다. 방과후 달리기
수업에 참여할수록 수업 집중도가 올라갈 것이다. 반가운 알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자아존중도가 올라갈 것이다. 자아존중감이라고 했죠. 수업 집중도, 자아존중감 올라갈 것이다. 수업 집중도와 자아존중감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든지 요 세 개가 일단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종속 변수가 되겠어. 그럼 뭐 잘 할 거고. 실험했잖아요. 그럼 실험 집단, 그러니까 이게 방과 후 달리기를 처방해준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겠죠. 그건 이제 잘 할 겁니다. 통제 집단은 비교하려고 둔 A 집단이 되겠죠. 그럼 우리 결과값까지 봤단 말입니다. 방과 후를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과 후를 안 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방과 후를 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수업 집중도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다. 올라갔는데 요거는 여학생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의 향상도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가설은 수용이 됐는데 요 가설은 기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업 집중도만 올라가고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실험이 괜찮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요 스스로 평가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업 집중도와 자존감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는 게 과연 신뢰할 만한 결과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는 좀 이렇게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죠. 달리기 프로그램이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집단에 좀 더 공을 들이거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실험하다 보면. 체육쌤이라면 방과 후 달리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B 집단에다 공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집중도 자존감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 다른 변수를 적절하게 통제했는가? 다른 변수에 대한 통제 이거에 좀 의문이 가는 거죠. 학교 생활에 그 시점에서 어떤 뭐 다른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B 집단만에. 그래서 계절은 또 어땠고 그죠? 여름이었느냐 겨울이었느냐 그렇죠? 비가 왔느냐 뭐 날씨도 뭐 영향을 줬을 것이고 또 여학생들은 왜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건 또 뭔지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번째 과제 같으면은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였죠. 직장인 갑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갑이 자료수집법만 일단 체크하면 되는 거죠. 갑은 뭐였습니까?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했다고 했죠. 질문지법이고. 을은 이 갑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문헌 연구법하고 실험한 거죠. 사람들 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 통지 좀 잘 찾았죠. 여기에만 일정 기간 신뢰와 지지를 표현했으니까 A1 더하기 B1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겠고 A2, B2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겠죠. 여기에만 신뢰와 지지를 줬으니까 신뢰와 격려를 줬으니까 그 잘 찾아냈습니다. 잘 하더군요. 그래서 을이 설정한 가설을 독립변수 종속관계로 제시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도 한번 해석해보라 그랬죠. 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들을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갑은 뭘 했습니까? 스트레스하고 뭡니까? 뭐죠? 업무 가부와 스트레스. 업무 가부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당연한 거 아닌가? 올라갈 것이다. 이건 이제 질문지로 해가지고 검증을 해봤단 말이죠. 그렇게 됐다. 근데 을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무 가부화도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양적 가부와 질적 가부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양이 많아가지고 배놓은 경우
퀄리티가 너무 내 영향이 안 돼가지고 괴로운 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가부하에 시달리는 40명, 질적 가부하에 시달리는 4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A1, A2 20명씩 나눴다. B1, B2 20명씩 나눴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묶어줬다. A1, B1, A2, B2 묶어줬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서 지원을 해줬다. 이거죠. 이거는 안 해줬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과부하에 의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다. 그래서 처치한 건 이거니까요. 정서적 지원이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양적, 질적 스트레스가 되겠죠.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세 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설에 다 들어가야 된다.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양적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적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라고 하든지,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 양적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질적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두 개로 하든지, 정서적 지원을 해줄수록 양적 과부하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질적 과부하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낮아진다라고 하든지, 세 개 번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된다는 것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처럼 양적 과부하는 낮춰주지 못하고 질적 과부하에 의한 스트레스만 낮춰준다라는 결과였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걸 왜 읽기 싫은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 게 많아가지고 힘들 때 정서적 지원, 격려 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양을 줄여라. 원인을 알고 원인에 적절한 대응책을 줘라. 위로와 지지, 격려 아무 때나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요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